여러분, 이제 평균 월세가 119만 원 시대랍니다. 솔직히 월급 받아서 집세 내고 나면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도대체 서민들 보고 어디서 살라는 건지 한숨만 나옵니다. 서울 임대차 시장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엔 전세가 당연한 제도처럼 여겨졌잖아요. 보증금만 내면 몇 년 동안 월세 걱정 없이 살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전세에서 월세로 무게추가 확 넘어가고 있습니다. 숫자로 보니까 더 실감이 나는데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서울에서 체결된 전 월세 계약이 약 53만 6천 건이었는데 그중 월세 계약이 무려 64.1%, 처음으로 60%를 넘어섰습니다. 이제 임대차 시장은 전세 중심이 아니라 월세 중심으로 재편되는 거죠. 자, 그럼 전세는 왜 이렇게 줄었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전세 보증금 자체가 너무 비싸졌습니다. 전세금 5억, 10억은 기본인데 이걸 마련하려면 대부분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627 대책으로 전세 자금 대출을 강하게 틀어막아 버렸죠. 세입자가 전세 대출 받아서 집주인 잔금을 대신 치르는 구조가 아예 불가능해진 겁니다. 다주택자는 전세 퇴거 자금 대출도 막혔으니 집주인 입장에서도 그냥 월세 놓는 게 낫겠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둘째, 집주인들의 월세 선호 현상입니다. 요즘 은행 예금 금리가 2.5%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전세 보증금 1억을 은행에 넣어도 한 달 이자가 21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걸 월세로 바꿔받으면 평균 전환율 4.7% 기준으로 월 39만 원, 거의 2배 가까이 더 벌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월세가 훨씬 이득이죠. 셋째, 전세 사기 트라우마가 큽니다. 전국적으로 수만 명이 전세 사기를 당하면서 세입자들 사이에서도 차라리 매달 월세 내는 게 낫지 보증금 몇 억 날릴 위험은 피하자는 분위기가 강해졌습니다. 결국 전세는 불안하고 월세는 부담스러운 상황이 동시에 벌어진 거예요. 그럼 현실은 어떨까요? 서울 아파트 중위 월세가 119만 원입니다. 그냥 평균이 아니라 중간값이 그 정도예요. 신혼부부가 둘 다 맞벌이를 한다 해도 월세만 100만 원이 넘으니 생활비를 빼고 나면 저축은 꿈도 못 꿉니다. 청년, 사회초년생은 더 힘들죠. 월급 200만 원, 300만 원 받는 입장에서 월세로 100만 원을 떼어낸다. 생활이 버겁습니다. 은퇴자들은 어떨까요? 정기 수입이 없는데 매달 100만 원 넘는 월세를 낸다. 이건 사실상 생계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위원도 젊은 세대는 월급이 있으니 어떻게든 버티지만 은퇴자는 다르다. 이들에게 맞춤형 바우처 같은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데이터도 보실까요? 2020년만 해도 전세 비중이 59.3%, 월세가 40.7%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3년 만에 월세가 61.9%, 전세는 38.1%로 역전됐습니다. 서울은 더 심각합니다. 월세 64.1%, 전세 35.9%. 서울 세입자 10명 중 6명은 이미 월세를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그럼 전세는 이제 사라지는 걸까요? 완전히 사라지진 않을 겁니다. 다만 지금처럼 규제가 강하게 걸려 있으면 전세 수요는 계속 줄 수밖에 없어요. 시장에서 전세 매물은 1년 새 25%나 줄었는데 월세 물량은 거의 변동이 없었거든요. 즉, 전세는 점점 귀해지고 귀한 만큼 가격도 오르고 그럼 다시 월세로 밀려나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지금의 구조는 서민과 취약계층에게 가장 가혹합니다. 월세를 꾸준히 낼 만큼의 안정적인 소득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이미 생활비로 벅찬 청년, 은퇴자, 저소득층이 직격탄을 맞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보호한다고 하면서 결국 새로운 월세 구조에서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건 아닌가요? 월세 119만 원이 당연해진 사회, 이게 정상입니까?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대출 규제를 조금 유연하게 풀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공공임대 확대, 등록임대 정상화 같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죠.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넘어가는 건
단순한 시장 변화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구조적 전환입니다. 집주인들은 안정적인 수익을 위해 월세를 원하고 세입자들은 불안해서라도 월세로 몰리고 정부의 대출 규제는 그 속도를 더 빠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담은 고스란히 서민, 취약계층에게 떨어지고 있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월세 119만 원 시대,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아니면 지금이야말로 제도의 방향을 다시 잡아야 할 때일까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200억짜리 아파트도 외국인이 쇼핑하듯 산다더라는 얘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단순 소문이 아니라 실제 통계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수도권에서만 외국인 주택 매입이 7,296건이나 됐습니다. 2022년 4,568건에서 불과 2년 만에 60%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이 속도라면 올해는 7,600건을 넘어 역대 최대 기록을 세울 전망이라고 하네요. 그럼 어떤 집을 샀을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원룸, 빌라 정도가 아닙니다. 중국 최대 부동산 중개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청담동 고급 주거지 PH129가 208억 원, 한남동 라테라스 한남이 200억 원 안팎에 올라와 있고 실제 거래도 꾸준히 이뤄졌습니다. 200억 주택 사재기라는 말이 과장이 아닌 이유죠. 문제는 이런 외국인 거래가 대부분 투자 목적, 그것도 갭투자 방식이라는 데 있습니다. 외국인은 지금까지 국내 대출 규제를 받지 않았습니다. 627 대출 규제가 내국인에게는 무겁게 작용했는데 외국인은 해외 자금으로 매입하면 규제 적용을 피할 수 있었죠. 다주택자 중과세 같은 세금 규제에서도 빠져나갈 구멍이 많았고요. 그러니 내국인은 대출 막히고 세금 더 내는데 외국인은 자유롭게 고급 아파트를 사들인다는 역차별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보 목적의 토지 규제는 있었지만 집값 안정을 이유로 외국인 거래를 규제하는 건 처음이라는 거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앞으로 서울 전역, 경기, 인천 대부분 지역에서 외국인이 주택을 사려면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더라도 4개월 이내에 실제 입주해야 하고 최소 2년은 살아야 합니다. 쉽게 말해 갭투자는 불가능해진 겁니다. 전세 끼고 집 사서 차익 노리는 구조를 막은 거죠. 만약 이걸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요? 취득가액의 10%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필요하면 계약 자체를 무효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해외 자금을 끌어올 경우에도 계약 전에 허가를 받고 자금 출처를 증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효과는 어떨까요? 당장은 외국인들의 투기성 거래, 특히 미성년자 명의 매입 같은 꼼수는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국토부가 확인한 외국인 소유 주택은 지난해 기준 10만 216가구, 전체 주택의 0.52%에 불과하긴 하지만 거래 증가 속도와 고가 주택 쏠림 현상 때문에 파급력이 컸거든요. 다만 전문가들은 한계도 지적합니다. 이번 규제가 오피스텔 같은 상업용 건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해외 자금 조달을 확인한다고는 하지만 그 출처를 어디까지 추적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결국 실거주 의무를 얼마나 철저히 점검하느냐가 관건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국내 실수요자는 대출 막혀 발 동동 구르는데 외국인은 규제 비켜가며 수백억짜리 아파트를 쓸어 담는다는 현실. 이번 조치가 시장을 바꿀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빈틈을 노린 외국인 거래가 이어질까요? 확실한 건 이제 외국인이 서울, 강남, 용산, 송파에서 전세 끼고 집 사는 일은 쉽지 않아졌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규제가 집값 안정이라는 본래 목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거죠. 시청자 여러분은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